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락을 맞았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져 2,500선도 붕괴됐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에 따라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해 채권단 협의회 구성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반대로 예금 금리는 내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은행들의 수익만 커지는 꼴이 됐다며 관치금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방안의 핵심은 뭔지, 시장에 필요한 방안들은 뭔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이른바 패닉셀의 속절없는 추락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지선으로 여겼던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600선으로 무너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급 폭락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8.7% 급락하며 2,44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10%가 넘게 밀리며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조단위 현선물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더 깊었습니다. 코스닥은 11.3% 빠지며 691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며 파랗게 질린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가 넘게 밀리며 7만 1,400원으로 고꾸라졌고 SK하이닉스 역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과 중동 확정 가능성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공개된 미국의 7월 실업률도 약 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NK 트레이드 청산 공포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매 현상인 이른바 패닉셀이 두드러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 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팀F 양사가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며 13일 첫 회생 절차 협의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1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 규모의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팀F 사태를 키운 법의 허점을 손보기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팀은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서울회생법원이 승인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두 회사는 회생 절차를 보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원은 정부 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RS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양사의 채권자 규모가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 또 판매자, 소비자, 결제 대행사까지 채권자 유형이 다양해 개별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ARS 절차는 팀F가 투자자를 찾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기간 팀F는 M&A, 투자 유치,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이번 팀F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정산주기 의무화와 판매대금 관리 등 이커머스 제도 손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는 판매 형태별로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업 거래법 등 제각각 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산일을 40일에서 60일 이내로 의무화한 대규모 유통업법과 달리 중개판매로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은 팀F는 정산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70일까지 정산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엔 빠르게, 중소업체엔 최장 70일 뒤 정산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기준 없이 이뤄져 온 정산 주기를 특정 기간 내 완료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팀F처럼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를 내재화해 정산대금을 사적 운용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와 피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커머스 업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해 우리 기업에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줄줄이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반대로 예금금리는 내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은행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이 정기 예금 금리를 만기에 따라 0.15에서 0.2%포인트 인하합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오늘부터 예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합니다. 농협은행의 적금 금리도 인하됐는데 3년 만기 개인 정기적금 금리는 0.15%포인트 내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만기 3년 이상 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과 적금 금리 인하 결정을 한 배경에는 금리 산정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은행채 평균 금리는 지난달 2일 연 3.43%에서 지난 2일 연 3.276%로 한 달 사이 0.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 금리는 시장 흐름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을 보면 지난달 2%대에서 지난 2일 기준 3.03%로 올랐고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도 4.03%입니다. 한 달 사이 주요 은행들이 최대 4차례나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압박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권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결국 예대금리 차가 커지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은행들의 수익만 커지는 꼴이 됐다며 관치금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정부가 이달 15일 전까지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뭔지, 시장에 필요한 방안들은 뭔지 오늘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달 중에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어떤 대책이 핵심 내용이 될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대책은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지원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주택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이들 소형주택 매입 요인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일십 대책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대상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또 지방 3억 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아파트는 제외한 겁니다. 또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제외하고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1주택자들이 소형주택 매입을 주저하자 정부가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신축된 소형주택부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제 혜택 외에도 3기 신도시와 도시정비 사업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손볼 예정인가요? 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사용 시기는 분양, 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조성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손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통합심의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추진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건 주택 인허가가 늦어지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자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곧 발표할 정책까지 합치면 정부는 보름 새에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뭔지 또 그리고 이번에 담길 걸로 예측되는 방안들이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지난 1월과 그리고 또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이어서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내놓은 겁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부족할 거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런 심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자 서울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63주 연속 상승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며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만 보는 게 아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체로 보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아파트 유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요는 어느 정도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매매 가격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에 대한 이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에 기인한 투기 수요라는 측면보다는 민간 전월세 공급의 주체로서 인식하되 다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적정 부분 환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방안과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년에서 6년 단축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그룹이 골관절염 치료제 TGC 옛 한국 제품명 인보사의 미국 등 판매를 대비해 대량 생산 채비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 바이오텍은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과 TGC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오롱 바이오텍을 통해 스케일업을 위한 2D 자동화 공정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TGC의 상업화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2여억 원으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각각 75%, 25%에 해당하는 69억 원과 23억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은 최근 미국에서 TCC 임상 3상 투약을 종료하고 품목 허가 및 시판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갈리면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내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H농협생명도 가장 가파른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금융지주의 보험 부문 강화를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위를 기록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7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지주 계열사 중 KB국민은행 다음으로 호실적을 내며 그룹 실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투자 손익이 50% 가까이 줄었지만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 영업순이익도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투자 영업 손실이 늘면서 1년 전보다 8%가량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NH농협지주 계열 보험사의 희비도 갈렸습니다. NH농협생명은 금융지주 보험사 중 실적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NH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1,63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지난해 대비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장성 신계약 판매 확대로 보험 손익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정책보험 손익이 감소해 손실폭이 컸습니다. NH농협손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4%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나생명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30% 감소한 92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보다 20억 원가량 적자폭을 줄이긴 했지만 156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는 신한라이프가 지난해보다 0.4% 약진하며 3,129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에 이어 순이익 2위를 했습니다. 다만 신한이지손해보험은 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출범 이후 2년째 적자 행진을 보였습니다. 고금리 등 보험사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하반기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난기류 발생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업계가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등의 변화를 주며 안전 강화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97편. 이륙 1시간 30분 뒤 중국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약 15초간 급하강했습니다. 승객 10명과 승무원 4명이 경상을 입었고 기내식이 바닥 등에 떨어져 혼란을 빚었습니다. 최근 맑은 하늘에 나타나는 청천 난류로 인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항공업계가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 난기류와 달리 청천 난류는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난달부터는 중장거리 전 노선의 객실 서비스 시간을 앞당기며 안전 업무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중장거리 노선의 착륙 준비와 안전 점검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기존에는 기체가 2만 피트 이하로 내려오면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고도에 관계없이 기체가 강하하는 시점에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으로 취향지를 넓힌 티웨이 항공은 컵라면 판매 시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컵라면 전용 비닐백 제공에 나섰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 업무도 강화했습니다. 순항 중에도 좌석 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안내 방송과 육성 안내도 늘렸습니다. 난기류 대응 지침 시나리오 훈련을 강화하고 교보제도 제작 중입니다. 한편 서비스 축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항공사들의 대처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축소로 비춰지는 거는 항공사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선에서의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거나 다른 것들의 품질을 올려서 대체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난기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항공업계도 안전 강화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3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4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750억 달러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3분기 수출 선행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124.2로 집계했는데 7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출 선행지수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수입액, 산업별 수주 현황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종합해 수출 증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입니다. 이는 미국, 독일 등 수출 대상국 경기뿐 아니라 기계 수주액, 수출용 수입액 등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모두 개선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계가 오늘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났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진다며 산업 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경영 여건 악화,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 중소기업 생존 위협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2024년 파리 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이는 대한양궁협회장으로 있는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 그룹의 40년간의 통큰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 6세대 HBM이 상용화 되면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차세대 수익 모델을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금 1,0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폭염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들어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